빅뱅 우주론, 허블의 법칙, 외부 인하의 스펙트럼 관측. 허블은 거리가 알려진 외부 인하의 스펙트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를 관측했어. 모든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조사한 것들이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원래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여기 나타나야 되는데 적색 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났단 말이야. 이것은 외부 은하가 멀어진다, 이 뜻이죠. 적색 편이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위치가 원래의 위치보다 파장이 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야. 적색 편의가 나타난 이유,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 파동의 속력 V는요, F 람다로 나타납니다. 이게 빛의 속도로 가면 C는 F 람다예요. 빛의 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지는 거고요.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져요. 서로 반대 관계에 있네요. 이 상태에서 어떤 물체가 다가오면요, 파장이 점점 짧아집니다. 이렇게. 파장이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는 커져요. 다음, 얘 입장에서는 이 물체가 멀어지는 거야. 그럼 점점 파장이 길어져.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는 작아집니다. 이때 이게 만일 소리라고 한다면 높이는 높아지고요. 여기는 높이가 낮아지겠네요. 높이는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얘가 색깔이라고 한다면, 파장이 짧은 쪽은 푸른색 계열이고요. 파장이 긴 쪽은 붉은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서 흡선이 나타나면요, 이건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청색 편의는요, 대부분 은하들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어떤 은하들은 우리 은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우리 은하와 거리가 가까워 공간이 팽창하는 정도에 비해 우리 은하와의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해서 우리 은하로 점점 다가가고 있어서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은하도 있다. 외부 은하의 적색 편의량과 후퇴 속도의 관계. 스펙트럼 흡선의 파장 변화를 델타 람다라고 하면, 델타 람다는 변화량이니까 람다 프라임, 관측된 파장에서 람다를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는 V는 C 람다분의 델타 람다, 이런 식이 나오네요. 외워두세요. 그러면 델타 람다가 클수록, 즉 관측된 파장 마이너스 원래의 흡선 파장, 요 차이가 클수록 속도가 더 빠른 것이다. 적색 편의량이 큰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됩니다. 허블의 법칙, 은하의 후퇴 속도 V는 그 은하까지 거리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H는 허블 상수예요. 그냥 숫자입니다. 허블 상수,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례상수인데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한지를 나타낸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거리분의 후퇴 속도가 되고 허블 상수를 의미한다. 기울기가 클수록 허블 상수가 크다. 다시 보자. 여긴 거리 R이고요. 여기는 후퇴 속도입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R분의 V가 되죠. 그러면 H에 대해 정리하면 H는 R분의 V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 자체가 R분의 V고 요게 허블 상수가 된다, 이 뜻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클수록 허블 상수가 크다, 알 수가 있겠네요. 허블 상수가 크면 그래프 기울기가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똑같은 거리에서도 후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허블 상수는 관측값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허블 상수는 약 64km/s per 메가파섹, 즉 1메가파섹당 68km/s씩 증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은하의 거리가 1메가파섹 늘어날 때마다 은하의 후퇴 속도가 약 68km/s씩 증가한다는 의미다. 허블 상수의 측정값, 1929년 허블이 구한 허블 상수는 약 556km/s per 메가파섹이었어. 그러니까 1메가파섹당 556km/s씩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된 거야. 1970년대 이후 2000년까지 천문학자들이 구한 허블 상수는 50에서 100 사이 값을 지니고 있어요. 자, 편차가 매우 컸어요.
허블의 우주만경을 띄운 대표적인 까닭 중 하나는 허블 상수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였고요. 그 결과 62km/s/메가파섹에서 72km/s/메가파섹 사이로 좁혀졌습니다. 메가파섹은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 1메가파섹은 100만 파섹, 326만 광년이고요. 1파섹은 3.26광년이다. 1파섹은 3.26광년입니다. 10파섹은 32.6광년, 100만 파섹은 그대로 단위 옮기면 되죠. 326만 광년이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허블의 법칙의 의미,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허블의 법칙은 빅뱅 우주론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외부 은하의 적색 편의를 이용한 후퇴 속도 계산. 그림은 여러 외부 은하의 모습과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세로로 나타난 선들은 비교 스펙트럼이고, 가로에 표시한 노란색 화살표의 길이는 흡수선, 칼슘, 수소, 칼륨의 흡수선 파장의 평균값의 적색 편이량을 나타낸 것이다. 단 전지 상태에서 칼슘, 수소, 칼륨의 흡수선 파장의 평균값은 395.1 나노미터이다. 한번 보자. 외부 은하의 천여 자리를 보면요. 거리는 19메가파섹입니다. 그러면 적색 편이량이 이만큼 나왔고요. 큰 곰 자리는 300메가파섹, 적색 편이량이 이만큼 나왔고요. 북쪽 왕관 자리는요, 적색 편이량이 이만큼 나왔네요. 목동 자리는 적색 편이량이 이만큼 나왔어. 여기 보면요,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죠. 거리가 멀어지면 적색 편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색 편이량도 점점점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색 편이량을 통해서 후퇴 속도를 계산합니다. 뭘로 계산했죠? 그쵸? V는 C 곱하기 람다분의 델타 람다로 계산합니다. 후퇴 속도, 원래의 흡수선 파장을 람다, 흡수선 파장의 변화량을 델타 람다라고 하면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는 V는 C 곱하기 람다분의 델타 람다예요. 그러면 가의 후퇴 속도는 보면요, 3 곱하기 10의 5승 km/s 또는 3 곱하기 10의 8승 m/s. 둘 다 똑같습니다. 곱하기 395 원래의 파장, 원래 파장의 평균값. 다시 되돌아와서 원래의 파장 평균값과 델타 람다 값 3.8을 넣어주면 대략 2885 km/s가 나와요. 은하의 거리와 적색 편이랑 관계. 은하의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랑도 많아진다. 은하의 적색 편이랑과 후퇴 속도 관계. 적색 편이랑이 크면 후퇴 속도 빨라진다. 그지? 적색 편이랑이 클수록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은하까지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요거죠. 그러면 기울기는 거리 R분의 후퇴 속도 V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허블 상수다. 허블 상수를 의미한다. 그림은 슬론 거대 우주 탐사 관측으로 얻은 외부나 가에서 다의 수소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점선은 정지 상태에서 수소가 방출하는 파장으로 656.3 나노미터이다. 여기가 원래 수소의 파장이에요. 스펙트럼의 위치가 원래 위치보다 파장이 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적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색 편이. 적색 편이량이 다가 제일 크네요. 그죠? 이만큼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에 후퇴 속도는 따라서 다가 제일 빠르다. 은하의 후퇴 속도의 의미,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별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다 바람을 불어넣었네. 풍선이 이렇게 팽창한 거야. 그러면 별 사이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처음 거리가 제일 멀었던 쪽이 더 많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빅뱅 우주론. 우주의 팽창. 우주 공간이 팽창해서 은하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고요.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은 없다. 우리 은하가 아닌 다른 은하에서 관측하더라도 은하는 서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 팽창의 힘은 중력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따라서 우주 팽창은 우주 전체를 보았을 때 작용하는 것이며 가까운 은하들 사이에서는 은하 사이의 중력이 더 큰 역할을 한다. 팽창은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먼 과거에 우주는 한 점에 모여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팽창해서 현재 이렇게 멀어졌지만 거꾸로 시간을 돌리면 하나의 점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이런 뜻이다. 우주는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의 한 점에서 팽창해서 현재의 저온, 저밀도 상태가 되었다는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됐다. 우주 팽창의 원리, 그림은 풍선을 불어서 스티커 사이의 거리 변화를 비교하고 우주 팽창의 원리를 알아보는 거야. A, B 사이는 3cm였고요. B와 C 사이는 4cm. 그 다음에 C와 A 사이는 5cm였어. 자, 풍선을 불었어. 그랬더니 자, 여기가 6이 됐고, 자, B와 C 사이가 8이 됐고, 여기가 10이 된 거야. 그러면 늘어난 거리가 여기는 3 늘어났네, 그지? 여기는 5 늘어났네. 그러니까 거리가 원래 멀었어. 가장 먼 놈이 팽창을 했을 때 더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야. 풍선의 표면은 우주고요. 스티커는 은하를 의미합니다. 스티커 사이의 거리, 풍선이 팽창하여 스티커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늘어난 거리는 거리가 먼 스티커,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 팽창의 중심, 스티커가 서로 멀어지므로 팽창의 중심을 정할 수 없다. 스티커의 크기, 풍선의 팽창으로 스티커 사이 거리가 멀어지지만 스티커 자체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우주 팽창이 일어날 때 은하 사이 거리는 멀어지지만 은하 자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우주의 팽창, 우주가 팽창했기 때문에 은하 내 별과 별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은하 내의 별들은 서로 간의 인력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우주 팽창으로 별들 사이 간격이 넓어져 은하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즉, 우주 팽창의 단위는 별이 아니라 은하다. 그러니까 은하 사이 거리만 멀어지는 거지 이 안의 별들의 사이의 거리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우주의 나이와 크기, 허블 상수를 이용하면 우주의 나이와 크기를 알 수 있어. 우주의 나이, 과거 어느 시점에 한 점에 모였던 은하가 현재의 속력 V로 현재의 거리 R만큼 멀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자, 우리는 S는 VT를 배웠지, 그지? 그럼 T는 V분의 S란 말이야. 이때 V는 그냥 쓰면 되고요. S 대신 거리 R을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V는 HR이죠. 그러면 R이 약분됩니다. 그러면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주의 크기, 은하의 흡퇴 속도는 광속을 넘을 수 없으므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광속으로 멀어지는 은하까지의 거리에 해당된다. 자, V는 HR에서 V가 빛의 속도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럼 C는 HR이니까 R은 H분의 C가 되네요. 관측 가능한 우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빛의 속도야.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는 빛이 현재까지 이동해 온 138억 광년까지야. 따라서 이 경계까지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고 그 이상은 관측할 수 없고 존재 여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허블의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거 우주 팽창하고 있다. 은하까지의 거리, 우주의 나이,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빅뱅 우주론, 허블의 법칙 이후 우주론인데요. 우주 팽창의 개념을 포함하는 빅뱅 대폭발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으로 발전합니다. 빅뱅 우주론,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모여있다가 빅뱅을 일으켜 팽창하면서 냉각되어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는 이론이고,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여도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이론이야. 은하들이 후퇴하면서 생겨난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꾸준히 만들어지므로 연속 창조설이라고도 한다. 자, 빅뱅이라는 용어는 20세기 중반 빅뱅 우주론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조롱하는 의미로 처음 사용했어. 빅뱅 우주론은 자, 한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팽창하면서 자, 물질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고, 정상 우주론은 팽창하는 건 맞지만 물질이 자꾸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주창자는 빅뱅 우주론은 가모 등이 주장했고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 주장했어. 자, 질량 보자.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우주의 총질량 변화가 없다. 총질량 변화 없다. 밀도는 팽창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고 질량은 변화가 없어. 그럼 밀도는 점점 감소하겠다.
밀도는 똑같은 부필태의 질량이야. 똑같은 부필태의 질량. 똑같은 부필태의 질량이니까 밀도가 점점 감소해. 온도는 점점점 낮아지겠지, 그지? 100이라는 에너지가 이만큼 있다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퍼져버린 거야. 그럼 똑같은 부피에 에너지가 더 적게 들어가지, 그지? 자, 100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퍼져버려. 그럼 똑같은 부피에 에너지가 더 적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온도는 감소한다. 정상우주론 호일등이 주장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 생긴 공간에 물질이 계속 생성돼. 그러니까 총 질량 증가하겠지, 그지? 밀도는 일정해.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똑같아지는 거야. 자, 온도도 일정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현재 얘는 틀리고 얘가 맞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했던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관측되면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우주론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우주 배경 복사 아주 중요한 거죠. 빅뱅 38만 년 후 원자가 형성되면서 물질로부터 빠져나와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빛이야. 우주 배경 복사, 우주가 투명해졌을 때 우주에는 3000켈빈의 빛이 가득 차 있었어. 이 빛은 우주 팽창에 의해 파장이 길어져 현재 약 2.7켈빈인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된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예측과 발견. 가모의 예측.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했다면 우주 온도가 약 3000켈빈일 때 물질과 분리되어 빠져나온 빛이 지금쯤이면 온도가 낮아지고 파장이 길어져서 마이크로파로 발견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 펜지어스와 윌슨은 안테나로 전파를 연구하는 중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검출되는 마이크로파를 발견했는데 이는 2.7켈빈 물질에서 방출하는 복사파의 파장이 일치했다.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일 때 물질에서 빠져나와 생성되었으며 우주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파장이 길어졌다. 현재 관측 결과 2.7켈빈의 온도를 나타내는 파장으로 관측되고 우주의 모든 방향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됩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됐던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관측되면서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결정적인 증거. 자, 그래서 2.7켈빈인 흑체 복사 곡선과 우주에서 방출되는 복사 곡선이 거의 일치해요. 마이크로파는 약 1mm에서 1m 사이의 파장 영역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로 극초단파라고 합니다. 레이더,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등에 이용되며 원자나 분자의 구조적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주 배경복사의 분포. 1965년 펜지어스와 윌슨이 최초로 관측한 이후 다양한 우주 망원경을 통해 우주 배경 복사에 존재하는 온도 차이를 더욱 정밀하게 관측하였다. 자, 관측의 정밀도. 코비 위성보다 WMAP 위성이 플랑크 위성이 점점점 정밀도가 좋아집니다. 플랑크 망원경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 플랑크 망원경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로 알아낸 초기 우주 온도 분포는 10만 분의 1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초기 우주에 미세하게 물질의 밀도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 밀도 차로 중력자가 생겨 물질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별과 은하가 생성됩니다. 코비 위성보다 WMAP이 그 다음에 플랑크가 더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다. 평균 온도는 초록색 평균 온도보다 온도가 높은 것은 노란색이나 붉은색, 평균 온도보다 낮은 것은 파란색으로 표현하였다. 원자핵과 원자의 질량. 전자의 질량은 원자핵에 비해 매우 작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과 거의 같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 이유. 원자 내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에서만 존재하며 전자가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 빛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로 가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요. 바깥쪽 궤도에 있던 게 안쪽으로 떨어지면 이 에너지 차만큼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우주 초기에 생성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이야. 핵 합성 후 남아있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1. 무슨 뜻이냐?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었고 중성자가 하나 있었어. 자, 2배씩 해보자. 그러면 양성자가 14개고 중성자가 2개 만들어졌어. 우주 초기에. 이랬을 때 헬륨 원자핵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양성자는 12개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은 1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수소 원자핵이 12개가 있고 헬륨 원자핵이 1개야.
근데 수소 원자핵의 질량이 1이고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4란 말이야. 그럼 질량비는 12대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3대 1이 되는 거지. 선 스펙트럼을 확인한 수소 헬륨의 질량비. 별빛을 직접 관찰했어.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분석했는데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임을 알아냈어. 빅뱅 우주론에서 계산한 값과 일치하므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선 스펙트럼과 원소의 종류. 원소마다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 다르므로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 빅뱅 우주론의 한계, 우주의 지평선 문제, 우주의 편평선 문제, 자기올곡 문제 등 빅뱅 우주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우주의 지평선 문제,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관측된다는 것은 빅뱅 직후 초기 우주의 에너지의 밀도가 균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하고 우주의 크기는 우주 지평선 크기와 같다고 설명하므로 우주 지평선에 있는 두 지점은 정배를 교환할 수 없어서 초기 우주 에너지 밀도가 균일할 수 없다.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여기 있고, 자, 이 두 지점이 팽창을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현재 여기가 138억 년, 여기가 138억 년 이렇게 팽창을 한 거야. 그럼 요 두 점이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해서 여기까지 갔으면 둘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 그리고 양 끝을 관측해 봤더니 밀도가 거의 똑같아.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빛의 속도로 멀어졌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이제 영향을 주지 못해. 그런데 여기에 우주 배경복사를 관측해 보니까 거의 같아.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거의 같기는 희박하다. 그게 우주의 지평성 문제야. 우주의 편평성. 관측 결과 현재 우리의 우주는 거의 평평해. 평평한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초기 우주에서 우주 밀도가 어떤 특정 값을 가져야 되는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 까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기올곡 문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초기에 많은 양의 자기올곡. 자, 우리는 현재 N극과 S극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주 초기에는 자기올극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러면 N극이 따로 떨어져 있고 S극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이 작의 홀극이 존재해야 되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우주의 지평선,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한다고 가정할 때 우주의 크기야. 요 크기. 우주의 지평선의 반지름은 광속과 우주 나이를 곱한 값이다. 우주의 지평선 밖에서 방출된 빛은 지구에서 관측할 수가 없다. 급팽창 우주와 가속 팽창 우주. 급팽창 이론,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하는데 빅뱅 이후 10의 36승초에서 10의 34승초 사이에 우주가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이론이야. 1979년 구스가 제안했는데 빅뱅 우주론은 답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점, 우주의 지평선 문제, 우주의 편평선 문제, 자기올곡 문제를 보완하였다. 우주의 크기가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고 급팽창 이후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크다고 가정해서 기존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해결했어. 그러니까 기존 빅뱅 우주론은 이렇게 팽창한 거야. 여기가 시간이고요. 여기 거리죠. 우주 반지름. 그럼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T분의 R이니까 기울기가 속도예요. 그러면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자, 급팽창 이론은 우주의 반지름이 초기에 이만했어. 이런 속도로 팽창하다가 갑자기 팽창 속도가 증가해 버린 거야.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됐다. 그러면 기존 빅뱅 우주론에선 이렇게 팽창했겠지, 그지? 그러면 우주의 지평선이 요만했다가 요만해지는 거야. 자, 그런데 급팽창 이론은요, 초기 우주가 요만했는데 갑자기 급팽창을 하게 되면서 우주의 지평선이 이만큼 커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기존 빅뱅 우주론에서는 광속으로 팽창한다고 주장했고 급팽창 이론에서는 자,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하는 시간이 있었다. 우주의 팽창 속도, 우주 공간 내에서 어떤 물체가 광속보다 빠르게 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간 자체의 팽창 속도는 광속을 넘을 수 있다. 가속 팽창 우주, 우주의 가속 팽창.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중력 때문에
시간에 따라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어. 그러나 수십 개의 초신성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 다시 보자. 대폭발이 일어나고 급팽창한 다음에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가 다시 가속 팽창하는 거야.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여기가 T고, 자, 여기가 R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기울기가 속력이네. 자, 가속 팽창할 때 속력 빨랐지. 그 다음에 속력이 거의 일정하다가 다시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1A형 초신성 관측. 우주가 감속 팽창한다면 멀리 있는 1A 초신성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 우주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므로 더 밝게 보여야 하지만 실제 관측 결과 더 어둡게 보여. 자,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 우주보다 더 멀리 있다. 1A 초신성은 매우 밝고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해서 절대 밝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외부나의 거리 측정에 쓰인다. 거리에 따른 밝기 변화를 분석해서 과거 우주의 팽창 속도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우주가 팽창을 해. 이렇게. 그러면 만약 우주가 감속 팽창한다. 그러면 자, 시간당 이동거리가 처음엔 요만했다가 요만해지겠지. 그지? 이렇게 감속 팽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팽창을 하는 놈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자, 1A 초신성은 원래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럼 밝게 보여야 돼. 그런데 어둡게 보여. 이 뜻은 얘가 더 멀리 갔다.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더 멀리 있다. 이 뜻이야. 그래서 가속 팽창 우주를 주장하게 되지. 자, 빅뱅이 일어나고 급팽창이 일어났지. 그지?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게 되고 우주의 암시대 거쳐서 행성 은하 생성되고 다시 지금 가속 팽창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빅뱅 후 138억 년. 그림은 빅뱅 이후 급팽창 우주와 가속팽창 우주를 적용해 나타낸 것이다.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탄생한 우주는 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급격한 팽창을 일으켰어. 우주가 탄생하고 38만 년 후에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현재 2.7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된다. 급팽창 과정에서 발생한 밀도의 미세한 차이가 커져서 은하와 별들이 탄생하고 현재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한다. 급팽창 이론에 의한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 해결. 빅뱅 우주론은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이후 많은 과학자들에게 지지를 받았어. 그러나 지평선 문제, 편평성 문제, 자기효금 문제 등 몇 가지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있었어. 급팽창 이론은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자. 우주 지평선 문제,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한 까닭은? 자,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관측돼. 빅뱅 직후 초기 우주의 에너지 밀도는 균일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하면 우주 지평선에 있던 두 지점 A, B는 서로 만날 수가 없어. 아무런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지.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36승초까지 우주의 크기는 우주 지평선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우주 내부의 빛이 충분히 뒤섞여서 에너지 밀도가 균일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속도로 팽창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게 밀집되어 있다가 급팽창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뜻이지. 그러면 원래 크기가 요만해야 되는데 요만했으니까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급팽창하게 되면 얘네끼리 정보를 교환해서 현재 우주 전체의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해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공간이 멀었으면 얘하고 얘 사이는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니까 균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급팽창 이론으로 우주 지평선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한 걸 설명할 수 있다. 우주의 편평성 문제, 우주 공간이 평평한 까닭. 관측 결과 현재 우리의 우주는 거의 평평해. 빅뱅 우주론에서는 공률이 0인 평평한 공간이 될 수 없는데 우주 공간이 거의 완벽하게 평평한 까닭은 우주가 급격히 팽창해서 공간의 크기가 매우 커지면 우주 전체가 휘어져 있더라도 관측되는 우주의 영역은 평평하게 보이므로 편평성 문제의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은 마치 풍선을 매우 크게 불면 그 표면은 평면에 가까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다시 동그라미 원이 있는데 공률이 이만큼 있지, 그지? 자, 이렇게 커졌어. 더 커졌어.
더 커졌어. 그러면 거의 평평해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있다가 급팽창을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커진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자, 얘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평평하게 느껴지는 거지. 자기혈국 문제, 자기혈국이 발견되지 않은 까닭. 빅뱅 초기에 많은 양의 자기혈국이 생성됐는데 아직도 자기혈국이 발견되지 않아. 자, 우주가 급팽창하면서 우주의 지평선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혈국은 우주 지평선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주 공간에 자기혈국 밀도가 너무 낮아서 자기혈국을 발견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팽창한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해서 급팽창해 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공간이 넓으니까 자기혈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그지?